안녕하세요. 재밌는 정치, 즐거운 봄, 언제나 듣고 싶은 이야기만 하고 싶은 수능특강 정치를 맡은 박보미입니다. 이 앞에 하는 멘트도 이제 막 30몇 강째 넘어가고 30몇 번을 하다 보니까 되게 쑥스럽네요. 이 정도 했으면 익숙해질 때가 됐는데, 가운데 즐거운 봄은 또 뭡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곳은 바로 이 고창의 청보리밭입니다. 네, 사진 보여주세요. 사실은 선생님이 여기를 직접 가서 선생님이 찍은 사진은 아니고요. 어디 포털 사이트에서 퍼왔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청보리밭을 보러 가긴 했어요. 얼마 전에 1박 2일에서 제주도 인근의 섬에 막 보러 가서 정말 아름다운 경치가 나왔었잖아요. 선생님도 청보리밭을 봤는데 제주도에서 봤거든요. 근데 그 섬은 아니었고요. 예, 작은. 근데 이 청보리밭은 수수한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이 막 화려하지 않은 그런 수수한 매력이 있고, 너무 기분이 이렇게 좋아진다는 그런 느낌도 많이 들었는데, 보리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사실 청보리라는 건 없다고 하네요. 보리가 노랗게 익을 때까지 색깔이 저렇게 파르스름해서 그래서 붙인 이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이 강의를 준비하다 보니까 요즘 보리쌀 안 먹고 그래서 보리 이제 식량 자급률 이런 걸 막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우리나라의 쌀 자급률은 104%.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나는 쌀만으로 충분히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보리 자급률은 28%밖에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다 수입해 오는 거예요. 근데 더더더 심각한 것은 밀입니다, 밀. 밀 진짜 많이 먹죠, 밀가루. 정말 하루에 밀로 만든 거 많이 먹을 거예요. 근데 밀가루 자급률은 0.8%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정말 농가를 많이 살려야겠다. 저런 걸 다만 관광거리로 보러 가는 것 이상으로 저런 많이 이렇게 부흥을 시켜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밥줄을 외국이 지고 있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을 조금은 좀 이렇게 그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아무튼 좋은 경치고요. 아무튼 저런 경치들이 우리나라에 많았으면 좋겠어요. 밀밭, 보리밭 이렇게. 선생님도 이제 나중에는 꼭 농사 지을 거예요. 정말로. 네. 지난 시간에 국제기구 유형을 설명을 했지요. 그러면 이제 국제기구 속으로 좀 들어가서 이야기를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주 시험에 출제되는 국제기구가 WTO가 있고, 그 다음에 지난 수능에 출제되었던, 사실은 조금 신선도에서는 떨어지는 국제기구였어요. 북대서양조약기구, 바르샤바 조약기구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EU 조금 말씀드리고, 오늘 UN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기구들 하나하나 주요 국제기구들을 우리가 알아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요 표시로 해가지고 딱 보도록 할게요. 먼저 WTO부터 말씀드리면, WTO는 세계무역기구라고 불리고, 이건 자유무역을 추구하는, 그리고 이제 많이 나오는 것이 뭐냐면 다자간 협상기구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다자간. 다시 말하면 정말 많은 나라들이 모여서 이 경제, 자유무역에 관한 협상을 한다고 해서 다자간 경제무역기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비교해서 이야기를 하면 FTA 많이 맺죠. 그렇죠? 한미, 한칠레, 한EU 이렇게. 그래서 이 FTA 같은 경우는 양자간.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섞어가지고 WTO를 양자간 협상 채널을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틀리게 된다라는 거 이제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WTO는요, 가트가 확장적으로 발전한 것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트가 해체하고 발전적으로 이제 더 커진 것이 WTO인데,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을 거치면서 여러분 국제기구 국제회의 관련해서 라운드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어떤 테이블 라운드 동그란 데 앉아가지고 회의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루과이에서 회의 막 해가지고 그때 협상을 통해서 자유무역을 더 강화하자라고 해서 가트가 죽고 발전적으로 이제 나온 것이 WTO입니다. 그래서 가트 체제일 때는 공산품이나 이런 것의 자유무역을 추구했다면 이제 WTO에 와서는 농산물, 그다음에 지적재산권, 서비스 이런 것까지 자유무역을 추구하게 되고, 그에 따라 외국의 대학교도 들어오고 외국의 의료기관도 들어오고 이렇게 자유무역, 이 거래의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게다가 이 WTO는요, 이 가트에서는 없었던 강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말하자면 관세에 관해서 뭐에 관해서 그런 등등의 이 분쟁 조정권 이라는 아주 강제력을 갖게 됐다는 것. 있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 드릴게요. 이 가트 체제 하에서 공산품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자유무역의 범위가 확대되고, 그리고 가트 체제 하에서 없었던 그런 강제력, 그건 구속할 수 있는 그런 분쟁 조정권 같은 것들이 WTO에서는 있었다. 우리가 지금 대학생도 아니고 통상 전문가도 아니고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깊게 물어보진 않으니까 이 정도로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세계무역기구.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제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사실은 좀 신선하지는 않은 그런 국제기구예요. 북대서양 조약기구와 바르샤바 조약기구. 이 냉전을 상징하는 그런 국제기구죠. 냉전 체제하에서 다음 시간에 이제 국제관계의 변화할 때 이제 냉전, 탈냉전을 이야기할 텐데 지금은 냉전이 끝난 탈냉전의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 두 국제기구는 냉전 시대의 산물인 냉전을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국제기구라고 할 수 있는데 지난 수능에도 출제가 됐고 그리고 그 예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한 2번 정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기출문제 잘 다루고 막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국제기구까지 해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를 보통 나토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바르샤바 조약기구 WTO 똑같습니다. 물론 이제 내용은 영어로 하면 내용은 다르지만 이렇게 불려서 요거는 기억하실 필요는 없는데 나토라고 많이 불리니까 얘기를 하자면 이 북대서양 조약기구의 그 냉전 시기의 가입국은 미국과 서유럽이었습니다. 딱 나오죠. 바르샤바 조약기구는 소련을 중심으로 해서 가입국이 동유럽이었습니다. 냉전이라고 하는 건 미소 간의 그 대립, 그것을 보여주는 그런 대표적인 국제기구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이 탈냉전 시기, 다시 말하면 이 미소 간의 그 대립의 시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즉 1991년 소련 해체하고 막 이랬었죠. 예, 다음 시간에 얘기 될 거예요. 91년에 이 바르샤바 조약기구는 해체가 됩니다. 그런데 이 북대서양 조약기구는요, 냉전 이후에도 이 서유럽, 미국 가입뿐만 아니라 동유럽의 일부 국가들도 이제 여기 가입하게 돼요. 그래서 이 북대서양 조약기구의 성격이 변화하게 되죠. 냉전 시기에는 어때? 이 소련과 동유럽이 가입된 바르샤바 조약기구와 같이 이렇게 축을 대립하는 그런 이 군사적인 목적으로 이렇게 세워졌던 것이 이제 냉전이 해체된 이후에, 탈냉전 이후에 바르샤바 조약기구가 없어지면서 이 성격이 좀 변했습니다. 그래서 군사적인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능을 하는 포괄적인 국제기구로 변화하게 되었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3가지 봤습니다. 뭐요? WTO, 그 다음에 나토, 그 다음에 바르샤바 조약기구, 북대서양 조약기구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되셨죠? 그러면서 이제 EU하고 나프타를 살펴보기 위해서 국가 간 통합의 수준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긴 조금 더 어려워져요. 네, 계속 별표 치면서 하세요. 국가 간 통합. 네, 볼게요. 여기다 한번 이렇게 그려볼게요. 표를. 보겠습니다. 영내 관세 철폐. 항목을 좀 써볼게요. 작아서 잘 보이려나 모르겠네. 그 다음에 역외 공동관세. 그 다음에 영내 생산요소 자유롭게 이동. 그 다음에 공동의 경제정책 추진. 그 다음에 초국가적인 정치적 기구. 네. 이렇게 항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먼저 관세라는 것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관세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수입품에 붙여진 세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외제차가 그렇게 비싼 이유는 우리나라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외국에서 들어오는 수입 자동차에 관세라는 것을 붙이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관세는 아주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무역 장치, 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세요. 국가 간 통합이라고 했습니다. 영내라고 했죠. 그러면 지역 내. 다시 말하면 한국과 미국 간의 관세를 철폐한다. 라고 하면 국가 간에 좀 통합이 된 거지, 경제적으로. 이해되십니까? 이것이 바로 자유무역협정입니다. 네. 자유무역협정이에요. 우리가 보통 FTA라고 부르는. 그래서 지역 내 관세가 철폐되는 거죠. 우리나라랑 칠레 사이에 자유무역협정이 맺어지니까 칠레랑 우리나라 사이에 지역 내에서 관세가 철폐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프랑스 와인 많이 먹고 뭐 이랬다가 이제는 칠레 와인 많이 먹죠. 왜요? 칠레 와인에는 관세가 철폐되니까 들어오는 거에 되셨죠. 그래서 국가 간 통합의 경제적인 통합 중에서 가장 이제 낮은 수준으로 그 지역 내에서 관세가 철폐되는 단계입니다. 예, 이제 더 가볼게요. 이제 그 지역 내에서 관세가 철폐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건 물론해요. 물론이거니와 그 지역 바깥에 있는 나라에 대해서 관세를 공동으로 매기게 됩니다. 해볼게요. 예를 들면 이거죠, 지금. 네, 여기가 한국하고 칠레가 FTA 협정을 맺게 되면 이 두 나라가 하나의 지역으로 모여서 이 지역 내에는 공동관세를 한다, 관세를 철폐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세금을 안 매긴다. 그리고 나서 이제 관세 동맹의 단계까지 나아가게 되면 한국과 칠레 사이에 서로 관세를 안 매기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예, 바깥에 여기 일본이 있어요. 일본이 한국과 칠레한테 자동차를 이렇게 수출해요. 그러면 이 일본 자동차에 대해서 공동으로 똑같은 관세를 매긴다는 거죠. 공동으로. 다른 제3의 역 외에 다른 그 지역 바깥에 있는 그 다른 나라에 대해서 공동 관세를 매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 더 나아가게 되는 거고 더 통합의 정도가 깊어진 거죠. 되셨습니까? 네. 그 다음에 볼게요. 이제 그 다음 단계는 공동시장의 단계입니다. 이 지역 내에서 관세가 철폐되는 건 물론이고 그 다른 제3, 지역 바깥에 있는 제3국에 대해서 공동으로 관세 매기는 건 물론이거니와 이제 이 지역 내부에서 한국과 칠레 이 사이 이 내부에서 자본, 노동력이 아주 자유롭게 이동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 보세요. 우리나라 자본이 외국에 투자를 하거나 외국 자본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거나 또는 우리나라 노동력이 외국에 가거나 외국 노동력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일련의 절차들을 거쳐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이 공동시장 단계에 되면 이 두 나라 간의 생산 요소, 자본이라든가 노동이 아주 자유롭게 그냥 나라 원래 자국처럼 자유롭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통합의 정도가 더 세집니다. 되셨죠? 그래서 영내 관세 철폐는 물론 공동관세 여기까지 통합의 정도 세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단계를 뭐라고 부르냐면 정치연합이다라고 부릅니다. 물론 완벽한 경제 통합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건 이 단계를 다 여기까지. 네. 그래서 영내 관세 철폐하는 건 물론이고 공동관세 생산 요소도 자유롭게 이동하고요. 이 지역 내부에 있는 나라들이 경제정책도 같이 쓰고 이걸 아우르는 이런 정치적 기구도 탄생하게 됩니다. 거의 완벽한 통합까지 가고 있는 거죠. 되셨습니까? 지금 통합의 단계가 이쪽으로 갈수록 되게 커지는 거고 자유무역보다 정치연합 단계로 갈수록 통합의 단계가 커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와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자유무역에 해당되는 그런 국제기구가 나프타입니다. 나프타가 자유무역에 해당되는 국제기구고 이 정치연합 단계까지 간 국제기구가 바로 유럽연합 EU입니다. 유럽연합. 네. 그래서 이 나프타를 보면 나프타는 미국하고 멕시코하고 어디죠? 캐나다. 이 세 나라가 이렇게 하나로 지역을 설정한 거죠. 그래서 멕시코, 캐나다, 미국 간의 지역 내의 관세가 철폐된 거예요. 그렇죠? 1994년에 세워졌고 정말 그 규모로 보면 최대 시장의 단일의 최대 시장의 그런 형태의 자유무역의
형태를 띠고 있는 왜 이렇게 버벅대지? 국제기구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나프타 살펴봤어요. 근데 이 나프타하고 비교해서 이 EU는 영내 관세 철폐, 공동관세 생산 요소의 자유 이동뿐만 아니라 실제로 유럽 여행을 가다 보면 국경을 넘는 것이 너무너무나 쉽습니다. 그렇죠? 스위스에서 독일로 뭐 어디로 이렇게 독일에서 네덜란드로 그냥 가게 돼요. 예, 우리나라 보세요. 일본 가려고, 중국 가려고, 어디 가려고 하면 정말 많은 절차들이 필요하고 어떤 나라는 비자를 받아야 되고 또 비자 안 받아도 되는 나라들도 아무튼 있는데 이렇게 절차가 필요한데 유럽에 있어서는 이렇게 생산 요소 이동뿐만 아니라 여행 자유 이런 것까지 정말 한 나라라는 걸 몸소 느끼게 돼요.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지금 보세요. 예, 여기 이상으로 갔어요. 경제 정책. 뭐 화폐를 통일해서 같이 쓰는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최근 4월 달에 여러분 그 신문 뉴스 살펴보면 이 EU에서 금리를 인상하기로 했다라는 그런 정책을 발표합니다. 다시 말하면 프랑스가, 독일이 이런 하나하나의 나라들이 경제정책을 발표하기도 하겠지만 그게 하나로 통합돼서 이 EU라는 국제기구가 하나의 금리 인상하는 식으로 경제정책을 공동으로 쓰고요. 그 다음에 정치적 기구 탄생했죠. 뭐예요? EU의 대통령이 있습니다. EU의 외교부 장관까지 탄생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높은 수준의 통합을 보여주는 것 EU까지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비교해서 조금은 어려운 내용인데 관세 철폐, 공동관세 이렇게 어디까지 해당되느냐에 따라서 자유무역, 관세동맹, 공동시장, 정치연합으로 살펴봤고 여러분이 관세동맹에 해당되는 그런 국제기구는 뭐지? 공동시장에 해당되는 국제기구는 뭐지? 여기까지는 안 알으셔도 됩니다. 예, 몰라도 돼요. 다만 이 단계별로 통합의 정도가 커진다는 이 단계를 좀 기억하시고 대표적으로 자유무역에 속하는 게 나프타, 정치연합에 속하는 게 EU, 그리고 여기 정치적 기구, 이 완벽한 거의 통합 수준까지 왔다라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지금 굵직굵직한 국제기구들의 내용을 살펴보고 있어요. 여러분 WTO 받고 북대서양 조약기구, 바르샤바 조약기구 받고 나프타와 EU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제 진짜 중요한 진짜 중요한 어디예요? 국제연합이죠. 그렇죠? UN이라고 불리는 국제연합입니다. 국제연합의 조직도를 한번 대강 그려볼게요. 조직도를 그려보면 총회가 가장 중심에 있는 기구가 되고 그 다음에 안전보장이사회가 있고요. 보장이사회. 그 다음에 국제사법재판소 있고요. 또 사무국. 사무총장님 여기 계시겠죠. 그렇죠. 행정적인 일을 이제 관할하는. 그 다음에 뭐 신탁통치위원회, 위원회. 그 다음에 경제위원회, 맞나요? 경제위원회, 경제사회위원회. 위원회 아니고 이사회군요. 이사회. 위원회라고 했죠. 이사회. 자, 보세요. UN이라고 하는 국제기구, 국제연합이라고 하는 이 국제기구는요, 모두 6개의 기구로 안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직이 되어 있어요. 안전보장이사회, 총회, 국제사법재판소, 사무국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밖에 정말 많은 전문 기구들이 있고요. 뭐 WHO라든가 하는 뭐 전문 기구들도 있고, 그 다음에 보조기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 과정에서 공부해야 될 부분들은 바로 안전보장이사회, 총회, 그리고 국제사법재판소입니다. 그래서 이 중심으로 공부를 하게 되겠고요. 이제 국제사법재판소를 배울 때 비교해서 형사재판소와 조금 비교해서 공부를 하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이 국제형사재판소는 한번 단독으로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비교해서 보고 이 둘을 이렇게 비교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계략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게 UN의 조직이고 이 UN이 설립한 이유는 바로 전쟁을 방지하고 2차 세계대전 후에 세워졌죠. 그렇죠?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유지하는 것. 국제 평화 유지하는 것에 목적이 있죠. 유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은 이것뿐만이 아니라, 예, 이게 뭐 군사적, 정치적 이런 것에 있어서의 목적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이런 모든 방면에서 국제사회의 협력을 증진시키는 것. 예, 증진시키는 것도 목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제사회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 정말 정치적인, 군사적인 전쟁 방지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서는 각각의 나라들이 다른 차원에서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친밀하게 됐을 때 정말 전쟁 방지가 되고 평화 유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제 평화 유지가 아주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유엔에 관련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나오는 그 보기 가운데서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선지 또는 헷갈려서 틀리는 선지가 한 2개 정도 있는데 그 소개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게 목적이라고 쓰고요. 첫 번째는 바로 그겁니다. 이 유엔의 예, 뭐 상비군과 경찰력이 있다라는 지문이 나오면 그것은 틀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엔에 항상 있는 그런 군대, 유엔 산하의 군대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유엔 평화유지군이라고 하여서 국가별로 이렇게 되는 것이지 그 유엔에 항상 존재하는 군대 또 경찰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 꼭 알아두셔야 되겠고 지금 보면 대표적으로 6개의 유엔 산하의 그런 기구들이 있습니다. 이 6개 기구 가운데 6개 기구에서 모든 회원국은 동등하다 라고 하면 이것도 역시 틀립니다. 이제 이 대표적으로 지금 안전보장이사회 총회 그다음에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여러분에게 사법재판소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텐데 거기 내용 속으로 들어가 보면 이제 아시게 될 텐데 이 모든 회원국이 유엔에 가입한 모든 회원국이 평등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어디서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평등하지 않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보기에 유엔에 상비군이 있다라고 하면 틀린 거. 그 다음에 유엔에 있는 그런 산하 기구에서 모든 회원국들은 동등하다라고 하면 틀린 거.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여러분 선생님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뭐 안전보장이사회하고 총회를 비교하면서 하나, 그 다음에 국제사법재판소와 국제형사재판소를 비교하면서 하나 이렇게 나눠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볼까요? 총회 그리고 안전보장이사회입니다. 여러분 이 성격을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선생님이 이건 탐스러운 정치 때부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건데 총회는 우리 반 애들 전체, 우리 학교 애들 전체가 모여서 하는 회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안전보장이사회는 이사잖아요, 이사. 임원들끼리 모여서 반장, 부반장들끼리 모여서 하는 회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네. 이거는 모든 회원국들이 모여서, 이것은 임원들끼리 모여서. 네. 그럼 볼게요. 이 총회는요, 최고 의사 결정권을 갖습니다. 그렇지 여러분. 잘 보세요.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을 때 전 학교 학생들의 전체 학교 학생들의 의사를 물어서 결정하는 것이 맞고 전 학교 학생들 구성원 하나하나가 바로 최고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는 여러분이 모두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합니까? 마찬가지로 모든 국가가 최고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을까? 실질적으로는 임원들, 반장, 부반장 하는 이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앞에다 이런 중요한 말을 씁니다. 형식상으로. 형식만. 말만 최고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뭔가 결정할 수 있는 실질적 의사결정권은 안전보장이사회가 갖습니다. 그래서 한 사례를 살펴보면 이 총회에서 뭔가를 결정했어요. 그걸 결의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뭔가 결정했어. 네. 뭔가를 결정했다고 하면 이 결의는요. 다만 그 나라 또는 어떤 단체에 대한 권고성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거 하지 말지. 좀 그러지 말지. 그러면 안 되는데. 그거는 국제사회 뭐에 어긋나잖아. 하지 말지 하는 권고성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뭔가를 결의했어요.
이 결의하게 되면 권고성이 아니에요. 강력한 구속력을 갖습니다. 예. 강제성을 갖게 돼요. 그래서 이 안보리 그런 조항에 보면 어떻게 써 있냐면요. 어떤 한 나라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그 다음에 외교적으로 등등등 단절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안 됐을 때는 군사적인 조치까지 할 수 있다. 조치까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총회랑 안전보장이사회를 봤을 때 총회가 형식상 최고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지만 그건 형식상이에요. 뭔가 결정하면 그건 좀 그래 주지, 그랬으면 좋겠는데 하는 권고성에 지나지 않고 실질적으로 안보리에서 뭔가 결의를 하면 강력한 구속력을 가져서 군사적인 조치까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어려워요, 여러분? 네, 사례 한번 볼까요? 보여주시죠. 2011년 3월 18일 YTN 뉴스의 일부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네, 볼게요. 유엔 안보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줄여서 안보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여러분 안전보장이사회와 총회를 비교해서 보고 있죠? 안전보장이사회가 리비아에 대해서 리비아 카다피 정권이 이제 독재를 하고 국민들이 그거에 저항하니까 카다피 정권이 국민들하고 내전 형태가 되어버렸죠. 그렇죠? 그래서 이 리비아에 대한 비행 금지 구역 설정을 결의했습니다. 자, 보세요. 안전보장이사회가 무언가를 결의했네요. 그래서 이 리비아에 대해서 리비아 상공의 비행을 아예 금지시키는 그런 걸 결의했대요. 그래서 안전보장이사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비행 금지 구역 설정을 포함한 군사 개입 결의안을 반대 없이 통과시켰대요. 다시 말하면 안전보장이사회의 어떤 결의는 강제성을 갖는데 그 강제성은 군사 개입까지 간다라는 겁니다. 되셨죠? 그러면서 안전보장이사회는 외국 군사력이 어떤 형태로든 리비아 영토에 들어가지 않는 것을 전제로 리비아군의 공격으로부터 민간인을 보호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데 합의했대요. 그래서 비행 금지 구역이 설정되면 어떻게 되냐면 인도적 지원을 위해서 허가된 항공기 외에는 어떤 비행기도 이 지역을 통과할 수 없게 해놓은 거예요. 완전 강력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를 어길 경우에 유엔이 지정한 군대가 가서, 상비군 아니죠, 여러분? 유엔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 아닙니다. 유엔이 지정한 그런 군대가 격추할 권리, 군사적 개입, 군사적인 제재까지 갑니다. 그래서 리비아 내전의 군사적 개입의 길을 열었습니다. 군사적 개입한다라고 딱 나와 있죠? 하지만 여기가 이제 또 중요합니다.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하지만 보세요. 이 결의안을 표결할 때 이 안전보장이사회 조금 이따 이야기를 하겠지만 안전보장이사회에 속하는 나라 15개 나라입니다. 이 15개 나라 가운데 9개 나라가 좋다고 해야지 이 결의안이 통과가 돼요. 근데 이 결의안을 표결할 때 그럼 9개 나라가 좋다고 했겠네. 그런데 중국과 러시아 등 5개 나라가 기권을 했습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기권입니다. 반대도 아니야. 싫어라는 반대도 아니고 난 참여 안 할래라는 기권을 했대요. 그래서 이 15개 나라 중에 5개 나라가 기권해서 이것이 바로 국제사회의 일치된 의견이라는 명분에는 금이 가게 돼서 논란의 여지를 남기게 되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 아셔야 됩니다. 조금 이따 하나 설명하겠지만 두 가지. 첫 번째, 안전보장이사회의 이와 같은 결의는 강제력을 갖는다. 심지어 이렇게 군사적 개입까지. 그런데 총회의 결의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죠. 사례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보장이사회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15개 나라고 15개 나라 가운데 9개 나라가 좋다라고 해야 그 결의가 돼요. 성립하는데 지금 보시면 중국과 러시아 이런 나라들이 기권했다라고 했습니다. 기권. 그래서 이게 합의된 의견이냐라는 거 여기 좀 기억해 놓으세요.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네, 가볼게요. 네. 고요. 그럼 이제 구성이에요. 총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모든 회원국입니다. 유엔의 모든 회원국이요. 네, 우리나라도 유엔 회원국이죠? 그렇죠? 북한하고 동시 가입했습니다. 네. 근데 이 안전보장이사회의 회원은 자 보세요. 총회는 우리 학교 학생 모든 학생이 회원인데 안전보장이사회는 임원만. 네. 그래서 항상 임원인 이 나라를 상임이사국이라고 부르고 항상 임원인 나라. 얼마나 영향력이 세요? 그렇죠? 힘이 세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항상 임원이 아니고 번갈아 가면서 임원하는 걸 비상임이사국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상임이사국은 5개 나라고요. 비상임이사국은 10개 나라입니다. 비상임이사국은요. 2년을 임기로 해서 대륙별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로 몇 개, 그 다음에 뭐 아프리카 몇 개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그 나라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로 한 적 있고요. 네. 일본이나 뭐 이런 나라들도 비상임 이사국. 지금 현재 하나? 네, 아무튼. 네,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안전보장이사회 상임 이사국 5개 나라,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 이사국 10개 나라 해서 모두 15개 나라입니다. 예, 좀 써보면 이 상임 이사국에 속하는 나라는 미, 영, 푸, 중, 러 이렇게 5개 나라입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비상임 이사국은 임기 2년의 임기로 바뀐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그래서 구성 봤어요. 이제 볼 게 뭐냐면 의결 방법입니다. 이렇게 뭔가를 결의하거나 할 때 어떤 방법으로 의결하는지 의결 방법을 보도록 할게요. 이건 이상주의, 현실주의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총회에서 뭔가 결정하는 방법은 그렇죠. 일국 일표주의입니다. 정말 부자 나라던 가난한 나라던 할 것 없이 한 나라가 한 표를 행사해서 동등한 주권 평등의 원칙이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주 중요한 그런 의결 사항에 대해서는 여기 그 총회에 참석한 나라, 출석한 나라의 3분의 2 이상이 좋다고 그래야 되고 일반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이 총회에 출석한 나라의 과반수 이상이 좋다고 하면 통과가 됩니다. 다시요.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네. 의결.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출석국의 과반수. 우리 교재에도 나왔으니까 조금 쓸게요.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출석국의 3분의 2 이상이 좋다라고 해야지 통과된다라는 것입니다. 되셨죠? 네, 여기까지 봤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요. 안전보장이사회의 의결 방법입니다. 자, 보세요. 안전보장이사회에 속하는 나라 모두 15개 나라죠. 그렇죠? 15개 나라입니다. 이 15개 나라는 모두 한 나라는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일국 일표주의. 자, 봅시다. 여기 일국 일표주의에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아주 중요한 것처럼 표시를 했어요. 근데 여기 일국 일표주의는 흰색으로 그냥 썼어요. 자, 보세요. 안전보장이사회 15개 나라가 모두 한 나라가 한 표를 행사한다는 이 일국 일표주의는 사실 안전보장이사회에서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일국 일표주의이긴 하지만 그렇지만 자, 어디요? 이 상임이사국 5개 나라에 거부권이 인정됩니다. 거부권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면 여기는 출석한 국가의 뭐 일반적인 사항 과반수, 중요한 사항 3분의 2인데 여기서는 모두 몇 개 나라? 15개국. 15개국 중에서 9개 나라, 9개 이상의 나라가 찬성하면 의결이 됩니다. 그런데 이 9개 이상 이 나라 속에 누가 다 포함돼야 돼요? 상임이사국. 상임이사국을 포함한 다 9개 나라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통해서 설명해야지 쉬워요. 지금 현재 유엔 사무총장 반기문 사무총장입니다. 그쵸? 이 반기문 사무총장이 사무총장이 되기 위해서 이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무려 1차, 2차, 3차에 걸친 투표를 했습니다.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모두 15개 나라에서 9개 나라 이상의 찬성을 계속 얻어가야지만 사무총장이 될 수가 있어요. 이제 기간을 두고. 그래서 이때 1차 통과했다, 9개 나라 이상 좋다 그랬다, 2차 통과했다, 좋다 그랬다, 3차 통과했다. 이걸 다 통과했기 때문에 반기문 사무총장이 된 겁니다. 자, 보세요. 1차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15개 나라가 모여서 12개 나라가 굿! 좋아 그랬습니다. 그럼 걱정할 거 없는 거지. 와, 9개 나라 이상이니까 12개 나라가 좋다 그랬으니까 걱정할 거 없는 거지. 그쵸? 근데 안 그랬다는 거예요. 당시 신문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 12개 나라에 주목하지 않고 기권이 있었고요. 반대한 한 나라. 반대한 이 한 나라에 주목했어. 이 반대한 한 나라가 미, 영, 푸, 중, 러면 어떡하지? 이거였습니다.
자, 잘 보세요. 이게 바로 거부권의 의미입니다. 거부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상임이사국 5개 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 거부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항을 결정하는데 12개 나라가 좋다 그러고 이 중에서 프랑스 한 나라가 싫어 라고 거부권을 행사해버리면 반기문 사무총장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른 모든 나라의 찬성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그런 아주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되는 거죠. 그쵸? 여기 거부권 속에 뭐가 들어가? 힘의 논리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기. 그쵸? 이 5개 나라에 대한 힘의 논리가 들어가죠. 힘의 원리. 그래서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 내용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뭔가를 의결시키기 위해서는 15개국 가운데 9개 나라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 9개 나라 이상에는 상임이사국을 포함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한 나라라도 반대하면 안 된다는 거야. 상임이사국. 지금 봤듯이. 다른 14개 나라가 다 좋다고 해도 미국이 싫다 그러면 혹은 러시아가 싫다 그러면 그건 결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방금 전에 작년에 수특 문제에서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방금 전에 여러분 선생님이 그 시사 자료 보여드렸죠? 거기 보세요. 맨 마지막 줄 선생님이 기억하라고 했었죠? 지금 리비아에 대한 아이고 안 보이겠다 빨간색. 리비아에 대한 결의를 보면 어떻게 됐냐면 15개 나라 중에 10개 나라가 찬성했다라고 했습니다. 그쵸? 그러면 9개 나라 이상 이거를 만족시켰죠. 근데 지금 보면 뭐라고 했냐면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5개 나라가 기권했다라고 했습니다. 기권. 그쵸?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나오네요.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심하니까. 네. 자 보세요. 지금 보면 이 거부권은 반대가 아니면 됩니다. 반대가 아니면 이 거부권이라고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중국과 러시아 중에 한 나라라도 반대라고 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으면 리비아에 대한 결의가 생기지 않아요. 근데 중국과 러시아는 반대를 한 게 아니라 기권을 했습니다. 기권을 하면 이 결의가 통과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미국, 영국 쪽, 그 다음에 중국, 러시아 쪽이 첨예하게 이렇게 대립되는 그런 거에 있어서는 서로가 서로를, 기권하도록 그렇게 서로 회유하고 또 만나서 이야기하고 그렇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리비아 문제에 있어서는 아마 그 미국과 영국 이런 나라들이 이 중국과 러시아와 마쿠에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기권을 유도하고 또 중국과 러시아도 전 세계 국제사회에서 봤을 때 참 리비아가 어쨌든 공산주의래. 독재하는 그런 나라고 자국의 국민에 대해서 아주 나쁜 영향력을 하고 있는데 또 반대하기도 못하고 그렇다고 미국하고 영국 따라가서 군사 개입 막 이런 거 하는 데 있어서 찬성하기도 못하고 그랬을 때 아마 기권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기권이라고 하는 것은 결의안 하는 데 있어서는 이 반대 거부권의 효과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되셨습니까? 여기까지 열심히 봤습니다. 조금 쉬어보죠. 우리가 모두 그 연기 잘하는 명배우만을 기억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쵸? 네. 그 성룡과 같은 배우가 있다면, 정말 연기 잘하는 배우가 있다면 성룡과 같은 배우도 있고, 송강호 씨, 진짜 연기 잘한다고 하는 설경구 씨 같은 그런 영화 배우가 있는가 하면, 또 나름대로의 개성을 가진 영화 배우도 있고, 조용필 같은, 요즘 들어도 제가 들어도 좋더라고요. 여러분 아직 아닌가? 여러분 제 나이 좀 돼보세요. 너무 좋은 거 있죠. 그 조용필 같은 그런 가수가 있는가 하면 아이돌인데 정말 인기 많은 가수들도 있잖아요.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보면요. 어떤 객관적으로 실력이라는 거, 연기력이면 연기력, 노래 실력이면 아무튼 그런 객관적인 실력,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의 개성을 잘 발휘했을 때는 다른 사람을 이길 수 있는, 다른 사람을 능가하는 그런 어떤 힘이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룡이라는 어찌 보면 대배우라는 수식어는 좀 그렇지만 개성 있는 그리고 능력 있는 그런 사람을 소개했습니다. 그런 배우를 소개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한 가지 남았습니다. 여러분 국제사법재판소고요. 총회랑 안전보장이사회를 비교해 봤듯이 국제사법재판소와 국제형사재판소를 간단하게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제연합이 다 끝나요. 네. 국제사법재판소,
그리고 국제형사재판소입니다. 일단 뭐 가장 큰 차이점을 이야기하라면 이 국제사법재판소는 어디에 속하는 국제연합에 속하는 그런 기구다라는 것에서부터 벌써 큰 차이점이 있죠. 이런 걸 시험 문제에 내면 안 되지만 또 차이점 얘기하라면 이 국제사법재판소는 15명의 재판관, 국제형사재판소는 18명의 재판관, 뭐 이런 거는 안 나겠죠. 나면 안 되죠. 국제사법재판소의 15명의 재판관은 정말 공정한 재판을 하기 위해서 각각 다른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관은 아직 없으시고요. 일본은 있대요. 하긴 뭐 노벨 물리학상, 화학상하는 거기도 많이 배출을 했으니까 얼른 국제사회에서 많은 일을 담당하는 그런 훌륭한 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꿈이 법대에 가서 또는 로스쿨에 가서 법관이 되는 것이 꿈이라면 더 꿈을 키우셔서 여기 가서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관 한번 돼보십시오. 네, 그러면서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은 당사자입니다. 이 국제사법재판소의 당사자가 되는 거는 국가 간 분쟁입니다. 분쟁. 다시 말하면 국가가 당사자가 되는 거죠. 국가가 당사자가 됩니다. 근데 국제형사재판소는요, 그 당사자가 개인입니다. 한 사람의 개인이죠. 그래서 전쟁 범죄 또는 집단 학살 이런 것을 한 정말 그 인도적인 그런 차원에서 벗어난 그런 한 개인을 처벌하기 위한 재판소가 국제형사재판소입니다. 그 신문 기사나 어떤 여론 일부에는 김정일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있기도 했지만 실제로 그게 잘 되기가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이 구속력을 행사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아주 가장 큰 차이점이고 국제사법재판소는 국제연합 에 해당되는 산하에 있는 그런 기구다라는 것을 또 가장 큰 차이점이죠. 그러면서 국제사법재판소를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면요. 이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재판을 할 때 판단 기준은, 판단 근거는, 판단 준거는 국제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조약, 국제간습법, 법의 일반 원칙 하는 것들이 이 국가 간 분쟁에 대한 사법재판소가 어떤 판단을 할 때 근거가 된다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강제적인 관할권이 없습니다. 강제적 관할권이 없기 때문에 권이 없어서 그래서 어떤 한 나라, 한쪽 당사자의 청구로는 재판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이게 지난강에서 보기에서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요. 국내에서 나랑 A라는 사람 간에 어떤 분쟁이 일어나고 내가 맞았어요. 또는 내가 돈을 그랬어요. 돈을 뺏겼어요. 돈을 빌려왔는데 안 갚아요. 그러면 제가 법원에 청구하거나 또는 경찰서에 고소해가지고 그런 절차를 거쳐서 나의 청구만으로도 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 민사, 형사 하는 등등의. 그런데 이 국제사법재판소가 하는 이 재판은요. 한쪽 당사자가 어떤 한 나라, A나라, B나라 한 나라의 청구만으로는 재판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A국이 성립되는데 그 대상국인 B국은요. 할 의사가 없어. 그럴 때 이 국제사법재판소는 강제적으로 이 B국에 대한 그 국제적 분쟁을 관할하는 그 관할권이 없기 때문에 두 나라가 모두 합의해서 이 분쟁에 대해서 사법재판소의 판결을 받고 싶다라고 했을 때 재판을 하는 거지. 예? 강제적으로 관할할 수 없는데 B국은 원하지 않는데 강제적으로 관할하는 셈이 되니까 만약에 재판을 하게 되면 그래서 한쪽 당사자의 청구만으로는 재판을 할 수 없습니다. 강제적으로 관할할 수 없기 때문에. 되셨죠?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재판의 판결은요. 구속력을 가집니다. 다시 말하면 안보리 제재 조치. 안보리의 조치가 있습니다. 안전보장이사회의 조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판결이 내려지면 물론 이제 국제사회, 국제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보면 이 일반적인 국내에서만큼 아주 강제력을 가지고 실효성 있는 제재력을 가지고 구속력을 가지고 행사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두 나라가 오케이 해가지고 국제사법재판소에 와가지고 그렇게 재판을 하고 그래서 판결이 났다면 그 판결에 대해서는 구속력이 있다. 이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안보리의 조치가 행사될 수 있다.
까지 정리를 드렸습니다. 이런 것들 보기로 나오면 구속력이 있다라는 이런 부분들 보기로 나오면 여러분 많이 헷갈리겠죠. 걱정됩니다. 네, 우리 실전 문제 풀어보면서 더 마지막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보세요. 다음은 국제기구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해서 국제연합, 그 다음에 세계무역기구 나와 있고요. 유럽연합, 아시아태평양, 에이펙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나 분류할 때 어떻게 분류하시겠습니까? 여기 세계적인, 그쵸? 세계적인, 여기 지역적인 국제기구다라고 분류가 되지요? 네, 보겠습니다. 1번, 가는 냉전체제의 해체 과정에서 성립되었다. 자, 보세요. 국제연합 유엔은 1945년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냉전, 그 다음에 탈냉전, 그 다음에 세계무역기구 1995년이니까 해체 이후.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죠. 네, 다음 보겠습니다. 나는 지역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에요. 극복이라기보다는 지역주의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유럽연합, 아시아태평양 하는. 그러니까 틀렸죠. 3번. 가는 세계화, 나는 반세계화. 유럽연합이나 에이펙 이와 같은 경제협력기구들, 이런 국제기구들이 반세계화냐? 그건 아니죠. 세계화와 지역화의 움직임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더 옳겠죠. 다음이요. 가나에 속한 기구는 모두 국가를 기본 단위로 한다. 그렇죠. 정부 간 국제기구들입니다. 개인이나 민간단체가 가입 주체가 될 수가 없죠. 정답 4번 되겠네요. 5번. 가와 달리 나는 이상주의고 가는 현실주의예요? 그러면 그렇죠? 그렇지 않죠. 이 국제기구에 대한 이런 관점들, 국제법에 대한 시각들이 다른 거지. 이건 현실주의, 이건 이상주의 이렇게 나누는 건 말도 안 됩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6번이요. 자, 보세요. 표는 국제기구를 회원 자격과 기능적 범위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해가지고 이런 거 많이 나오죠. 그렇죠? 정부간이면서 포괄적, 정부간이면서 제한적, 비정부간이면서 이렇게 속하는 것. 하나하나 끼워 맞춰가면서 해보도록 합시다. 보여주시죠. 네. 기역에는, 여러분 기역 보세요. 정부 간이면서 포괄적인 거 국제연합 들어가는 거 맞네요. 여러 가지 기능하니까. 니은에는 세계무역기구, 정부 간이면서 WTO 경제에 관한 제한적. 기역 정답입니다. 그 다음이에요. 니은 볼게요. 현대 국제정치에서는 기역보다 디귿의 영향력이 더 크게 작용한다. 현대 국제정치에서 기역보다 리을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현대 국제정치에서 국가라는 전형적인 행위 주체보다 국제기구라고 하는 초국가적인 행위체 또는 다국적 기업과 같은 초국가적인 행위체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라고 해야지 맞지, 여기 속하는 국제기구, 여기 속하는 국제기구 사이에 비교해서 누가 더 영향력이 크냐라고 말하는 건 좀 아니죠. 네, 다음이요. 니은에서 이루어진 의사결정은 기역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이와 같은 국제기구에 WTO에서 어떤 의사결정 했는데 그거 최종적으로 확정하려면 UN 가야 돼? 그거 아니죠. 아닙니다. 그럼 리을이 맞겠네. 안 봐도 볼게요. 디귿과 리을의 활동이 활발해지는 것은, 비정부 간 국제기구의 활동이 활발해지는 것은, 그렇죠. 국제정치에서 아주 다원화 경향. 이 비정부 간 국제기구는 무려 10,000개가 넘는다라고 했습니다. 이 10,000개가 넘는 정말 다양한 분야의 국제기구들이 활동하면서 국제사회의 다원화 경향 보여주고 있는 거 맞죠? 그래서 정답은 기역 리을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까지 해서 국제정치 파트에서 아주 중요한 국제법과 국제기구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아봤습니다. 그럼 어떻게 정리 잘 되셨습니까? 다음 시간에 국제정치 변화, 국제관계의 변화하는 부분 또 보면서 또 심화 강의 가서 또 정리도 또 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